안녕하세요. 물리화학 챕터 3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엔트로피 변화를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엔트로피 변화량은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식을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의 상황에 적절하게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난 상황은 컨스턴트 TNP,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델타 Q 리버서블이 결국 DH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온도가 상수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DH를 적분해라. 그래서 T분의 델타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예제들이 상변화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상변화 과정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컨스턴트 컨스턴트 P 혹은 컨스턴트 V, 이 과정에서 온도가 변할 때, 즉 T1에서 T2로 변할 때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델타 Q 리버서블의 경우에는 히트 커패시티 곱하기 온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컨스턴트 P이냐 혹은 컨스턴트 V냐에 따라서 히트 커패시티가 CP 혹은 C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리버서블 과정에서의 열량의 출입을 저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리고 T1에서 T2로 변하는 이 온도 구간에서 히트 커패시티 C가 만약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델타 S는 CP ln T2 나누기 T1 혹은 CV ln T2 나누기 T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 정도 더 봤는데요. 세 번째는 컨스턴트 T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아이소설멀 익스펜전 혹은 컴프레션 과정인데요. 이 경우에서는 컨스턴트 T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고, 즉 델타 Q 리버서블이 곧 수행한 일의 양의 마이너스를 붙이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PdV와 같게 되죠. 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수행을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은 NR ln V2 오버 V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싱 오브 아이디얼 가스.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과정은 기체의 혼합은 이리버서블한 과정이죠.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리버서블한 패스웨이를, 가상의 리버서블 패스웨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DS라고 하는 것이 델타 Q 리버서블 나누기 T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만약에 두 종류의 기체를 섞는다라고 하면은 N 토탈 R에 ln Y1 N R에 Y1 ln Y1 더하기 2 ln Y2. 단 여기서 YI라고 하는 값은 i번째 스피시스의
몰 분율이 되겠습니다. N 토탈로 나눠준 값. 이런 과정들을 계산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 이리버서블 패스웨이의 델타 S를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hypothetical reversible pathway.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니셜 포인트와 파이널 포인트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시작점과 끝 지점을 가지지만 가역 과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야 됩니다. 요 예제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이 마이너스 10도씨에서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가 되는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꼭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더 논의를 하고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죠. 3.7절 칼로리메트릭 determination of entropies. 엔트로피를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를 실험을 통해서 열량계법을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은 DS라고 하는 것이 델타 Q 리버서블 나누기 T이고 컨스턴트 P 과정에서 델타 Q 리버서블은 결국 DH가 되죠. 맞나요? 요것이 Q 리버서블이 결국 QP랑 같아지고 QP가 DH랑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탈피 변화량 DH라고 하는 것은 CP DT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1에서 T2란 온도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열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DS라고 하는 것이 T분의 CPDT로 쓸 수 있으니까 요 CP 값만 알고 있으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미소 변이값을 유한한 변이값으로 바꿀 때 T분의 CPDT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CP라고 하는 녀석이 상수면은 그냥 끄집어내서,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컨스턴트 CP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CPln T2 over T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컨스턴트 CP가 아니다, CP가 어떤 온도의 함수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우리가 통째로 같이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도씨에서 출발해서 어떤 임의 온도 T로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요 구간 전체에서 CP 값이 일정하면은 첫 번째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상변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변화하는 구간들을 나눠서 CP가 일정한 구간별로 나눠서 적분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0도에서 출발해서 TM 멜팅 포인트죠. 녹는 지점까지 올리고 여기에서 이제 융회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끓는 지점까지 온도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끓음이 발생하고 그걸 지나서 이제 온도 T까지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크게
0도에서 온도 TM까지 올리는 구간, TM에서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 상변화 일어나는 구간, TM에서 TB 온도 올리는 구간, TB에서 끓음을 통한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TB에서 T까지 온도를 올리는 구간, 이렇게 5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1의 경우에는 0도에서 TM까지 T분의 CP 솔리드의 히트 커패시티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융해, 고체가 액체로 녹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니까 단순하게 온도 변화 TM분의 온도 녹는 점의 온도 TM분의 퓨전에 수반되는 엔탈피 변화 델타 H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럼 다 비슷하겠죠. 세 번째는 델타 S1이랑 비슷하게 델타 S3는 TM에서 TB까지 T분의 이번에는 CL 리퀴드 죄송합니다. CP 리퀴드의 히트 커패시티에 DT를 해주면 되겠고, 네 번째는 융해 과정과 비슷하게 델타 S4는 TB분의 델타 베이퍼라이제이션 VAP H. 마지막 5번째 과정은 델타 S5는 TB에서 T까지 T분의 CP 가스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값을 다 더하면은 전체 구간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들 중심으로 히트 커패시티가 고체의 값에서 액체의 값에서 기체의 값으로 바뀌어 간다. 그런 거 유념하시고 구간만 잘 나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7절은 이 정도로 하고 3.8절로 넘어가 볼게요. 3.8절입니다. 3.8절은 The third law of thermodynamics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3법칙을 이야기하는 가장 첫 이야기가 리차드와 네른스트의 실험 결과, 관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의 상변화 과정을 관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 값을 측정을 해보았는데, 온도가 절대 온도 0켈빈의 수렴의 감에 따라서 그 상변화에 수반되는 엔트로피 변화량도 0으로 수렴하더라, 이런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스 플랑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 온도 0켈빈에서 순물질 퓨어 엘레멘트 혹은 퍼펙트 크리스탈린의 경우에 엔트로피 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력학 제3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다르죠. 지금 리차드와 네른스트가 주장을 하는 것은, 관찰을 하는 것은 0켈빈으로 수렴의 감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플랑크가 말하는 것은 0켈빈의 수렴의 감에 따라서 이런 특수한 퓨어 엘레먼트, 순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퍼펙트 크리스탈, 완전한 결정의 경우에는 그 엔트로피 값 자체가 절대값을 이야기하고 있죠. 엔트로피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절대값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츠만 파스츄레이션,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와 연관을 짓는 요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플랑크가 말을 하는 것은 0켈빈에서는 분자의 어떤 운동이나
분자 운동이 없기 때문에 퓨어 엘레멘트 혹은 퍼펙트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그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우리가 0켈빈에서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 연력학에서 정의된 엔트로피의 값 때문에 우리는 엔트로피의 변화량뿐만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절대값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잔여 엔트로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레지듀얼 엔트로피, 레지듀얼 엔트로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막스 플랑크의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스 플랑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0켈빈에서 퍼펙트 크리스탈 혹은 퓨어 엘레멘트의 엔트로피 값은 0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N2O 같은 물질을 우리가 0켈빈의 온도로 낮춰 보아도 엔트로피 값이 0이 아니라 한 5.8 줄 K 퍼 몰 퍼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애들은 왜 그럴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N2O라고 하는 분자 구조의 특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분자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시면은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들의 극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극성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NNO 배열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녀석이 NNO 똑같은 배열로 퍼펙트 크리스탈을 형성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로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두 종류의 분자를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델타 S 믹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1몰에 대해서 마이너스 R 2분의 1 ln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ln 2분의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 값이 대략 5.76 줄 K 퍼 몰 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으로 결정한 값과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잔여 엔트로피 값이 생긴다는 것은 0켈빈으로 낮췄을 때에 모든 분자들 혹은 입자들이 같은 형태의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으면은 마치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그런 가능한 경우의 숫자만큼을 혼합해준, 믹스해준 것과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잔여 엔트로피 값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레지듀얼 엔트로피 오브 아이스를 한번 봐봅시다. 레지듀얼 엔트로피 오브 아이스 at 0켈빈. 절대온도 0도에서 물의 엔트로피 값이 얼마나 되느냐. 얘는 보면은 아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H2O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상당히 강한 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엔트로피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네. 이 N2O처럼 극성이 그렇게 안 강해서 뭐 랜덤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잔여 엔트로피 값이 레지듀얼 엔트로피 값이 대략 한 3.4 줄 퍼 K 퍼 몰이 됩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N개의 물 분자가 있으면은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죠? 네, 수소 원자는 2N개 있죠. N개의 수소 아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이드로젠 본드 네트워크를 그려보면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10중 8구는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수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수소 결합으로 다른 산소 원자에 연결되어 있는 수소 원자고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0중 8구는 여러분들이 물 분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얼음의 배열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OH 시그마 본드를 형성할 수 있죠.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초록색 라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죠?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O H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기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즉 산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 4개가 있는데,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모양으로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이 4개의 산소 원자 하나를 중심으로 4개의 수소 원자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몇 개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몇 개는 OH 본드로, 시그마 본드로 붙어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본드의 개수랑 하이드로젠 본드의 개수, 그리고 그때 형성되는 화학종 chemical species, 그리고 경우의 숫자, 그런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써볼게요. 첫 번째는 4개 모두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하이드로젠 본드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4형 케이스입니다. 즉 H4O 2 플러스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의 숫자는 4개의 수소 원자 중에서 4개의 수소 원자 중에서 0개를 고르는 거죠. HB 수소 결합하고 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 거냐.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컨비네이션 C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C4는 1이죠. 한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이블을 채울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시그마 결합 3개랑 수소 결합 하나를 하고 있는 케이스를 볼 텐데요. 이거는 뭐 H3O 플러스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느냐? 4개 중에서 한 개만 수소 결합으로 바꾸면 되니까 4C1이 될 거고, 경우의 수는 총 4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개의 시그마 결합과 2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그려진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이때는 중성의 물 분자 H2O가 될 것이고 경우의 수는 2C4를 해서 6이 될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시그마 결합 하나에 수소 결합 3개를 하고 있는, 요거는 OH-에 해당하는 걸 거고, 이때의 경우의 수는 4개 중에서 3개의 수소 결합을 찾으면 되니까 4. 마지막으로 전부 다 4개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 원자 E-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겠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률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네요. 네.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원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가요? 총 16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1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0켈빈에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띠고 있는 화학 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H2O 형태로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16개 중에서 6개가 실제로 0켈빈의 온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물 분자 N개가 있을 때 N개의 물 분자가 있을 때 2N개의 수소 원자가 있고 결국에는 이 2N개의 수소 원자들이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2N승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테이블을 봤을 때 0켈빈에서 가장 존재할 법한 그런 배치는 H2O로 이런 녀석이 존재하는 확률은 16분의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2의 2n 승계 중에서 실제로 0켈빈에서 존재하는 배치의 숫자는 16분의 6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배치의 수 W effective의 경우에는 W 곱하기 16분의 6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2의 2n 승계분의 16분의 6의 n승, 그죠? 물분자 한 개당 요런 경우의 수가 가능하니까 죄송해요. 한 개당 요거니까 n개면 네, 전체에다 n승을 씌워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2분의 3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엔트로피 잔여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보면 KB의 ln W effective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1몰의 아이스 혹은 H2O 분자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이 값이 대략 3.4 줄 퍼 K 퍼 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켈빈에 있는 아이스의 경우에도 잔여 엔트로피 값이 0이 아니라 이 정도의 잔여 엔트로피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 원자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8절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내용 3.9절입니다. Special Topics Heat Engine. 우리가 3장에서 엔트로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엔트로피에 관한 논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힛 엔진의 효율을 분석하는 것에서 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힛 엔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번 절에서 힛 엔진의 효율을 분석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정의 Q 오버 T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힛 엔진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힛 엔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힛, 열을 받아서 엔진, 일을 수행한다. Q를 W로 바꾸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이클릭 프로세스를 통해 하겠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 피스톤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피스톤이 압축했다가 폭발해서 팽창했다가 다시 압축했다가 폭발해서 팽창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 기계가 일을 하려면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림 3.13을 한번 봐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있습니다.
high temperature T1,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은 열원이에요. 열원, heat source. 여기에서 열을 가져와 가지고 Q1에 해당하는, 여기 절대값 씌워서 이야기할게요. Q1에 해당하는 열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수행을 합니다. 1W를 서라운딩에 수행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져온 열을 Q1만큼을 모두 다 일로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 남게 되고, 그 Q2를 T2 온도가 낮은 쪽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heat sink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열 기관, 히트 엔진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요 과정 동안에 기체들이 어떤 식으로 부피가 바뀌고 압력이 바뀌는지를 PV 다이어그램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내려가서 요 그림을 하나 그리고 PV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과정, 열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열은 받아들일 때는 아이소서멀한 커브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Q1에 해당하는 열을 흡수를 하고, AB 커브는 아이소 서머 커브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T1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디아베틱하게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창해서 C라는 점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BC는 아디아베틱 익스펜션이 되겠죠. 위에도 당연히 익스펜션이겠죠.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더 커지죠. X축상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갈 때는 다시 이렇게 아이소서멀한 커브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온도가 이제 T2로 떨어졌겠네요. 아디아베틱하게 BC에서 팽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CD는 아이소서멀 컴프레션, 여기가 D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단열 압축되면서 A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A가 아디아베틱 컴프레션이 되죠. 이렇게 등온 팽창 하면서 이제 열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을 수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하면서 다시 또 일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아이소서멀 컴프레션 하면서 이제 열을 바깥으로 버리게 됩니다. Q2만큼을 바깥으로 버리게 되고, 아디아베틱 컴프레션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릭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써보면은 첫 번째 스텝, A에서 B로 가는 스텝에 대해서는 Q1 더하기 W1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상기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열량을 흡수한 만큼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스텝, B에서 C로 가는 요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은 없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입니다. 열의 출입은 없는 대신에 일은 수행을 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전부 다 일을 수행한 양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소서멀 컴프레션의 경우에는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Q2 더하기 W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행한 1 W1 색깔을 조금 덜 헷갈리게 한번 해볼게요. W1, W2, W3, W4. 요 과정에서는 Q 값이 0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디아베틱 컴프레션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W4가 되겠죠. 이렇게 열역학 제1법칙을 써놓고 나서 그럼 우리가 효율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거 보이는 게 좋겠네요. efficiency. 효율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투입한 것 분에 내가 얻은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기관에서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투입한 게 뭐죠? 뭐 쉽게 한번 써볼까요? 내가 투입한 것 분에 얻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투입한 것은 열량 Q1만큼 내가 투입을 했죠. 열량 Q1만큼을 투입했고, 외부로 수행된 일의 양은 얻은 것은 W1 더하기 W2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 비를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결정을 해보면은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다 더해보면은 Q1 더하기 Q2 열에 대한 거랑 W1, W2, W3 더하기 W4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사이클릭 프로세스에서의 열의 출입, 뒤에 것을 묶어서 사이클릭 프로세스에서의 수행한 일의 양 WC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WCY라고 하는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일의 양,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수행한 일의 양이 바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W 사이클링이 QCY랑 같다라는 거예요. 즉 Q1 더하기 Q2랑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Q1은 우리가 투입한 열원에서 가져온 에너지이기 때문에 Q1은 제가 이게 지금 아이패드 약간 위태 해가지고 Q1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Q2는 어떤가요? 외부로 버린 열의 양이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더하기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100 더하기 마이너스 50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 efficiency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입한 열의 양 Q1분의 수행한 일의 양 W 사이클릭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Q1분의 Q1 더하기 Q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절대값을 활용을 하면은 어차피 Q1 같은 경우에는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나 아니나 똑같을 거고요. 근데 이제 Q2 같은 경우에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로 빠져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 마이너스 Q1분의 Q2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열기관의 효율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열의 양이 온도와 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열기관의 효율과 열의 양과 그리고 온도,
뭐 T1 혹은 T2 이 값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답을 먼저 살펴봐 보면은 이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1-Q1분의 Q2로 주어지고 온도로 표현하면은 1-T1분의 T2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당연히 Q1이라고 하는 열을 뽑아온 그 열원, 히트 소스의 온도가 T1이고 히트 싱크 Q2만큼의 열량을 버린 히트 싱크의 온도가 T2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스텝을 하나씩 써보면은 아이소설멀 익스펜전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1 더하기 W1이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0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실제로 Q1이랑 W1 이런 것들을 그 베리어블로 뭐 P, V, T로 표현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W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Q1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온 팽창 구간에서 수행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 NR T1 ln VA분의 V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RT인데 T 대신에 등온 이게 지금 T 이꼴 T1 위를 움직이는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부피의 경우에는 초기 부피분의 나중 부피인데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팽창해 갔으니까 여기 A에서 지금 B로 팽창해 간 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2 스텝 2는 adiabatic expansion이 되고 이 경우에는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오로지 수행한 일의 양 W2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수행한 일의 양, 요 구간에서 수행한 일의 양 W2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볼 수 있고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NCV T2-T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구간이죠. B에서 C로 내려오는 구간.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 구간에서 수행한 열의 출입은 없었기 때문에 Q는 0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아이소서멀 익스펜전, 아디아베틱 익스펜전의 역과정, 컴프레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소서멀 컴프레션 델타 U3의 경우에는 Q2 더하기 W3로 쓸 수가 있고 역시 이 과정에서도 두 개의 합은 0이 되고 이 과정에서 받은 열, 압축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받은 일의 양은 마이너스 Q2랑 같고 위의 식과 유사하게 마이너스 NR T2에 ln VC분의 VD 이렇게 되겠죠. C에서 D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구조죠. 온도 대신에 우리는 지금 T 이꼴 T2로 일정한 곡선 위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도 역시 이니셜 분의 파이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 adiabatic compression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의 양과 똑같고 결국 W4라고 하는 게 델타 U4랑 똑같고 NCV T1- T2 이렇게 되겠죠. 역시 열의 출입은 없습니다.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논의를 이번에는 이제 실제 뭐 수행한 일의 양 그리고 받은 일의 양으로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알짜일 우리가 외부에 수행한 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요거는 WNet의 경우에는 각 과정에서 수행한 일과 받은 일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NR T1 ln VA분의 VB 더하기 NCV T2 마이너스 T1, 요게 W1 W2 더하기 NR T2 ln VC분의 VD 더하기 NCV T1 마이너스 T2. 요 부분이 W3, 요 부분이 W4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W2랑 W4는 지금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결국 알짜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R T1 ln VA분의 VB 빼기, 여기 빼기죠. 네, 죄송합니다. NR T2 ln VC분의 V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VA분의 VB 그리고 VC분의 VD가 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올라가서 봐보면은 지금 VA, VB, VC, VD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요 VD, VA 단열 과정이죠. VB, VC 이것도 단열 과정입니다. 이 에디아베틱 과정에서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개의 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단열 과정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은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T2분의 T1 이꼴 VB분의 VC의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유사하게 T2분의 T1을 이번에는 부피 VA랑 VD랑 연관시켜서 VA분의 VD의 감마 마이너스 1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T1 온도에서 T2 온도로 이제 단열 팽창할 때랑 T2 온도에서 T1이라는 온도로 단열 압축될 때 V랑 C의 관계,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하게 T2에서 T1으로 단열 압축될 때 VD와 VA의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렇게 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T2분의 T1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보면은 VB분의 VC가 VA분의 VD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녀석들이 같으니까 이제 식의 모양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VC분의 VD는 VB분의 VA가 되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사실은 역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통일을 해주면 마이너스 NR T1에 ln VA분의 VB 빼기
nRT2 ln VB분의 VA분의 VB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nr t1 마이너스 t2 ln va분의 v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r자 1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해보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기관의 효율 입실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입한 것 대비 얻은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힛 엔진에 대해서는 그것은 투입한 거는 Q1이 되겠고, 뭐 굳이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 기호도 필요 없겠네요. 이거 대비 얻은 R자 1이 얼마냐, W 넷을 보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R자 1은 음수값을 가질 테니까 Q1분의 마이너스 W 넷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W 넷은 지금 계산을 해 놓았고, Q1을 계산을 안 했, Q1도 했죠. 네, Q1도 위에 쭉쭉쭉 올라가 보시면은 W1이 마이너스 Q1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요식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조금 길게 썼네요, 이번 페이지는. nr t1 ln va분의 vb 요게 이제 Q1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W넷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nr t1 마이너스 t2 ln va분의 vb 이렇게 쓸 수 있죠. nr 날아가고 ln 텀 날아가면은 결국 남는 것은 t1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기관의 효율을 힛 소스와 힛 싱크의 온도만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은 1 더하기 Q1분의 Q2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게 온도로 치면은 1 마이너스 T1분의 T2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식의 모양을 조금만 변형을 해서 1 없애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뭐 T2로 나눠주고 양변에 Q1을 곱해주는 그런 걸 조치를 잠깐만 해보면은 T2분의 Q2 더하기 T1분의 Q1은 0이다라는 그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우리가 뭘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했더니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Q 오버 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테이트 펑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아주 러프하게 열을 흡수하는 한 지점, 열을 뱉어내는 한 지점 이렇게 있지만, 이걸 굉장히 잘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죠. 잘게 나누어서 T2i, Q2i, T1i, Q1i 이 값을 굉장히 잘게 나누어서 i라고 하는 어떤 인덱스를 매겨서 좀 잘게 나누어서 다 더해줘도 0이 될 것이고, 이걸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주 잘게 나누면은 t분의 델타 q를 해주면은 그게 0이 된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주 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과정에서 모든 지점에서 평형을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힛 엔진의 효율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장의 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숙제 문제를 좀 드리면은, 숙제 문제는 이
이렇게 풀어서 LMS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